네, 안녕하십니까. 8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3교시에서는 1교시, 2교시에 우리가 이제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봤죠. 3강에서는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성폭력은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가 좁은 의미의 이제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의 이용, 그리고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다양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우리가 성적 행위 모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합니다. 결국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종의 성폭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행동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이고요. 그리고 만일 성행위에 동의했거나 정확한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정상적인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성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인이 일종의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성행위라면 그 성폭력이라면 미성년자 동의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폭력의 정의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폭력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다양할 건데 우리가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 아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근데 그게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것을 그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 교육적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일종의 구별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주는 거 한쪽은 이익을 주고 한쪽은 불이익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차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자체가 바로 그 차별이 아니고 차이와 차별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의도적인 우리가 어떤 그 구분이다. 의도적 구분에 따른 또 의도적인 일종의 이 대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불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는 대우다. 이럴 때 이제 차별이 되는 겁니다. 성별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여성성과 남성성. 근데 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더 이제 성 역할을 학습하게 하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남성은 역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성 역할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아주 미묘하게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덧붙이는 겁니다. 여성은 또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해 오다 보면 성에 관한 가치관이나 성적 실천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차별적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곡된 성문화도 형성되죠. 문화라는 것은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양식이죠. 생활 양태죠. 문의죠. 근데 성에 관한 문의가 이상하게 왜곡되는 겁니다. 음주나 접대 문화와 향락을 이렇게 보고 퇴폐 문화를 이렇게 보면 성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돈이 되죠. 그래서 상품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성을 일종의 돈이 되는 산업에 일종의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광고나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인간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또 인간을 결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서도 완전히 결정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은연중에 광고나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세뇌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일종의 각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불일치는 또 성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같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잘못된 측면도 있고 왜곡된 성문화에 많이 노출돼서 그것이 당연하듯이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 싫어요, 싫다는 표현을 남성에게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긍정하는 완곡한 표현이야 이렇게 또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불일치가 있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폭력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국 이제 학교 교육을 이렇게 잘 보면 생물학적인 성 지식은 교과 과정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열린 성교육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저학년부터 이 성교육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주로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과장되고 과학적인 성적 표현을 요가 없이 받아들이죠. 대부분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올바른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교육은 제대로 공부를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도 상당히 부족한데요. 남성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사전조사도 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죄인 느낌을 나게 하면서 피해자는 상당히 심리적 고통을 받고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벌이 되지 않고 가해자는 그래서 다시 성에 대한 그 성찰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사법계의 인식 부족이고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다. 이런 것들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면 성폭력 발생 현황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있는데 이게 2010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33%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고 성폭력 가해자 검거율은 2010년에 89%에서 2018년에 96%로 높아졌죠. 이것은 이제 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적인 어떤 그 증거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많이 고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CTV가 이제 확보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거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가 불구속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사법계의 인식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이제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이기도 하고 피해 신고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검찰청 202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급격히 높아졌다. 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40.4% 가장 높고 16세에서 20세 17.5%, 30대가 14.6%수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이 감소했고 20대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다. 성폭력 발생과 이제 검거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발생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검거 건수도 이제 상당히 늘었다. 2018년에 31% 발생 건수에 검거 건수가 30% 정도 된다. 우리가 이제 구속하는 것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을 보면 이제 성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종의 정서적 석고 상태가 있고 증상을 부정하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서적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이제 두려움, 당혹감, 죄책감, 수치심, 소화기 일종의 문제 그리고 두통,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인다. 4단계는 일상 기능을 회복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볼 수 있다. 심리적 후유증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울증, 성기능 장애, 수면 장애, 집중력 장애, 신체화 장애 등 이러한 이제 후유증이 남고 지속적인 증상으로는 만성 불안, 두려움, 취약감, 통제감 괴력, 수치심, 자기 비난, 신체화 증상, 고립감, 우울감, 적대감, 자살 시도, 자존감 저하, 성기능 부전, 배우자의 관계 이상,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죠. 이게 이제 피해자가 나타난 심리적 영향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성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아 피해자인 경우 더 심각하죠. 학령 전기 아동의 증상은 주로 이제 신체 증상과 퇴행 증상, 불안이나 공포,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악몽과 수면의 변화, 해리 증상 또는 이제 완력 사용, 협박 등 공격적인 행동,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지나친 두려움, 학령 전기 아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묘사하는 자의행위, 주변 사람의 사생활 침범, 성학대 재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신, 신체 증상을 보이고 행동장애를 보이고 신경질을 보이기도 하고 불신감, 수면장애, 야노증, 학업부진, 등교거부, 무단결석, 친구 관계 어려움, 우울증, 자살 시도, 공격적 행동, 식사장애, 가출, 성에 대한 과도한 지식, 해리 증상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증상은 이제 좀 더 직접적인 경우가 많죠. 자아 손상 관련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반항이나 자해도 하고 신경질을 보이고 불신감, 우울증, 수면장애, 학습부진, 잦은 다툼, 친구관계 어려움, 가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물남용, 성에 대한 혼란, 탐닉, 임신하는 경우 종종 있고요. 자살, 신체 증상, 그리고 반복적인 회상이나 기억상실과 같은 해리 증상도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인데 이게 상당한 지장을 주고 만약 실패하면 결혼을 불신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불만족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폭력 관련 서비스를 우리가 보면 2013년 6월에는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 관련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하고 개정했죠. 특히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무관용 원칙이라고 해서 친고죄는 처벌을 우리가 원해야지 신고를 해야지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조항을 친고죄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 화장실의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이제 침입하는 죄를 신설했는데요. 공공장소라는 자체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공공장소
침입의 목적이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침입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공을 못했더라도.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 침입죄라고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공공부문에서도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들은 2020년을 기준해서 성폭력 상담소 168개소 이렇게 많이 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34개소를 뒀습니다.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로 명명되는데 위기 지형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구분해서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보통 이제 많이 촬영도 하면서 그걸 이제 일종의 녹음도 하고 이런 피해를 접수해서 그걸 정리하는 경우, 그래서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담 의료기관도 있고요. 그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피해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죠.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대응 방식, 안전수칙,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과거 성폭력 피해에 적절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형별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해서 성충동의 약물 중독,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이런 것들을 거의 맞춤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치료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비심판적 태도가 중요하고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발달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증대하는 이런 치료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영화가 있는데 항공주라고요. 예, 밀양 여중생 사건을 영화화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정서적, 신체적 후유증은 무엇이 있을까? 이 영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회는 있었을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여러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1급 시험에 합격하고 또 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에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보면 주인공인 공주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살았고 아버지가 집에 잘 오지 않죠. 언제나 공주의 집은 단짝 친구는 하옥과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주는 동윤이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동윤의 친구들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죠. 이후 동윤은 오히려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약을 탄 맥주를 하옥과 공주에게 마시게 하고 하옥과 공주가 이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하죠. 이후 경찰이 이제 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하옥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후 이제 공주는 단원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공주는 사건을 겪기 전에 강하고 생활력이 강한 아이였는데 사건 이후에는 억울함과 단짝 친구의 자살로 인한 죄책감, 자신을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 이런 복잡한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살게 되죠.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폭력의 일종의 아주 악 영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여러분들의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학교라는 이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폭력, 또래 폭력, 학생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용어들과 혼용해서 쓰는데 이 학교와 관련된 이제 폭력 행위 전반을 얘기하는 건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또래 집단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심리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학교와 관련된 폭력을 학교 폭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도 재산이 들어가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모두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그야말로 다양하죠. 금품갈취, 타인을 공갈해서 공갈해서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금품갈취랍니다. 재산상 불법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죠. 형법상의 폭행의 개념입니다.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해서 범죄 행위죠. 일반적인 사람은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를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신체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았어도 언어적 심리적 폭력 이런 경우도 정서 및 감정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언어나 표현을 중점으로 둔 것을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랍니다. 괴롭힘도 있죠. 심리적인 억압을 하고 관계 노무를 제공하고 하고 이런 것을 괴롭힘이랍니다. 집단 따돌림도 있습니다. 한 집단 내에서 다수가 놀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상대해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따돌림부터 구타하고 심부름시키고 금품 갈취 등 심각한 물리적 괴롭힘까지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폭력,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강간, 성추행, 언어희롱, 음란전화, 성기 노출 등 다양한 이제 사이버로 괴롭히는 요즘에는 그런 유형의 성폭력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응답률을 보면 우리가 이제 쭉 이런 추이를 보면 2019년에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2020년에 좀 낮아졌다. 2021년에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고 초등학교가 중간 정도 단계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 학교폭력 가해 이유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 이게 이제 20.5. 근데 초등학교에는 22%, 중학교 12%, 고등학교 10% 이렇게 차이하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높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장난인 줄 알아요. 이게 폭력이 심각한데 초등학교 35, 중학교 37, 고등학교 30입니다. 중학교가 상당히 높죠. 이런 측면에서 사춘기 본격화는 중학교다. 고등학교는 약간 이제 덜하고 이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황과 관련해서 약 45%가 학교폭력 후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결과 보고를 이제 2013년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정신적 불안감, 등교 거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 등이 나타났는데 학교폭력 피해 후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50%에 가깝죠. 49.3%고요. 78.7% 3%는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했다고 하고 33.8%는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쪽도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법률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해야 되겠죠.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법에 따라서 심리상담, 조언, 일시보호, 그리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게 중요하죠. 보복행위 금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한 교육 이수, 또 심리치료, 그리고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그리고 전학, 퇴학 처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살펴볼까요? 학교 폭력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여러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불안, 수치심,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 장기적으로 극도의 불안, 그리고 공포감으로 발전해서 분노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대처를 하고 상담 지도도 하고요. 우리가 학교사회복지사가 보통 아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여러분 학교사회복지사 이게 다 국가 자격입니다. 인정이 됐어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내에 건의함, 신고함을 설치하고 신고 전환을 상시 운영하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독일의 경우에 이제 대한치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지도와 처벌을 병행하죠. 가해 학생의 공격성을 약화시켜야 하고 이미 공격성이 강화된 경우에는 감정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을 다시 이렇게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신경 써야 되죠. 반사회적 활동 유형의 폭력을 서클을 단속하고 예방에 위해서 생활지도도 하고 위해업소를 규제하기도 하고 시민단체 감시운동 확산,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볼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학교 폭력과 무관심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학교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감각 있죠. 이 복수심이 있어서요. 학교 폭력이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영화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무엇일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마트 시식코너에 근무하는 생활력 강한 엄마가 있죠. 시니컬하고 말은 이제 차갑게 하지만 행동과 마음은 따뜻한 언니가 있는데 만지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언제나 살갑게 굴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막내딸 천지가 있죠. 이 세 가족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천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학교에 일찍 갔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 참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만지는 천지의 교수를 갖다가 우연히 이제 천지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지가 자살한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반 아이들의 화연의 말에 냉담하게 반응하고 천지가 죽은 이유는 화연이 천지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화연이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엄마와 만지는 이제 천지가 자신들이 보냈던 신호를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과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천지가 남긴 유서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고 모두들 용서한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 우아한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학교폭력, 이 왕따, 요즘에 이제 그 집단 괴롭힘,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왕따를 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한쪽을 왕따시키는 이런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8강 2교시와 3교시를 통해서 폭력이라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이 있고 또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 있고 양쪽 다 이렇게 해당되는 성폭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그리고 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이제 상당히 방해 장애 요인이 되는 거 이게 결국은 이제 폭력의 문제 이게 이 폭력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 여러 가지 광의로 우리가 가장 넓은 개념으로 폭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가해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증상을 보면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까 이게 원인이 한 가지냐 복합적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이런 테마별로 폭력의 문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